량주의 반란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될 황보숭과 동탁의 대립,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한 조정이 내린 판단은 후한의 운명 자체를 바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후한의 몰락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보숭과 동탁은 왜 갈등했는가? 이 두 인물 간의 미시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황보숭의 가문은 량주 안정군 출신입니다. 후한은 청거가 없으면 벼슬을 할 수 없는 향거 리선제 사회였는데 황보숭의 출중한 무예를 높게 사서 그를 조정에 천거한 이들은 두무와 진번이었습니다. 두무와 진번은 학식이 뛰어난 문인들로 유숙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3군, 즉 3명의 군자라 불릴 정도로 후한 사회 내에서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두무는 환제의 세 번째 황후였던 환사황후 두묘의 아버지였기에 환제 시절에는 황제의 장인이며 환제 사후에는 영제를 옹립한 태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무, 진번, 유숙 이 3명 모두 대단한 학자 출신, 즉 말할 것도 없이 청류들로 자신들이 탕류라고 부르며 경멸하던 부패한 황가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천거를 통해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동으로 청류파에 몸을 담그게 되는 것이고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인식한 황보숭은 두무와 진번의 연인 천거에도 벼슬을 마다했습니다. 신중한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단초입니다. 이런 황보숭의 과하다 싶은 신중성은 즉각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후한서에는 이때 두무의 벼슬이 대장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167년에서 168년경입니다. 바로 168년에서 169년이 청류와 탕류가 크게 충돌한 2차 당고지화가 일어난 해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두 태후의 아버지인 두무가 주도하고 진번, 유숙 등이 모두 동조하여 고위 황관인 중상시 둘을 모의하여 처리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인 두태후가 아버지인 두무의 편을 드는 것을 주저해 승인해주기를 머뭇거리는 사이 쿠데타 소식은 빠르게 다른 황관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병력을 동원해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초기에 저항했던 두무와 유숙은 자결했고 나머지 주동자뿐 아니라 청류파들을 대거 사형에 처하고 그들의 가족을 산간오지이자 사실상 한나라의 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오늘날의 베트남인 교주 일람으로 퇴거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환관 세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청류 세력은 완전히 일소되었으며 이른바 십상시로 대변되는 무소불위 환관 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황보숭이 진번 등의 천거에 응해 조정에 들어갔다면 그 역시 이 사건에 휘말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황보숭이 비록 두무 등의 천거에 응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을 통해 황보숭이 청류파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보숭은 이후 영제가 직접 임명장을 보내고 나서야 마지못해 출사를 하게 됩니다. 일찍 벼슬에 오른 것이 아닌데다가 처음에는 가문의 연고가 있다고는 하나 오지인 량주 북지군 태수를 시작했지만 황건적이 나는 황보숭을 일약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황도인 나경의 코앞에 자리한 영천이라는 중요한 전장을 맡았던 주준이 패배하면서 그를 원조하기 위해 자신의 전장을 벗어나 영천으로 내려가 주준을 구원하고 적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으며 전국에는 자신보다 훨씬 유명한 인사인 노식이 환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낙양으로 누명을 쓰고 잡혀가자 관군의 본대를 맡아 황건적 본진 토벌이라는 중책까지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장수였던 황보숭은 이를 보기 좋게 성공해내 황건적 토벌에 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보숭의 대인배적인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조정에 의해 처음 황건적 토벌의 중책을 맡을 당시 황보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당고지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복권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황실의 창고를 열어 군사들의 월급을 충당하고 황실의 말을 군용으로 사용할 것 역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영천에서 주준을 구한 후에도 그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준의 것이라고 공을 주준에게 돌려 그의 실추된 명예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또한 황건적이 토벌된 후에는 노식의 현장 지휘가 훌륭했음을 증언해 노식이 더 이상의 죄를 받지 않고 조정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자연스레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모두를 끌어안고 키워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가 더 잘 드러난 것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그의 온화하고 덕스러운 모습에 그를 잘 따랐는데 황보숭은 행군시에 사병들의 막사가 완전히 서고 병사들이 쉴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자신의 막사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일반 사병들의 밥을 다 먹은 것을 지켜본 후에야 자신의 식사를 먹었습니다. 아마도 황보숭이 태수직을 수행하던 시점일 것입니다. 아래 관리가 촌지를 받고 일을 추진해주는 행위가 발각되면 황보숭은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발각된 뇌물만큼의 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그들에게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관대한 처분에 부끄러움을 느낀 뇌물수수 관리 중 한 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벌보다는 온화함과 깨우침으로 기강을 세우려 하는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그를 흠모해서인지 황건적이 난이 끝난 직후 훗날 한수의 편에 서서 량주 반란군에 동참하게 되는 염충이라는 자가 황보숭에게 와 쿠데타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보숭이 전국구 스타가 되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먼 옛날 한고주 유방에게 죽임을 당했던 한신처럼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부패한 호안을 무너뜨리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황보숭은 황건적은 오합지졸이었기에 자신이 이긴 것뿐이고 따라서 자신은 천하를 쥘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주군을 버리고 반역자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후한조정이 부패했다 하나 기껏해야 파직이나 귀양 가는 정도일 테니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이를 참겠다는 답답하기까지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염충은 황보숭의 야망 없음에 크게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황보숭에 의해 고변을 당할까 두려워 량주의 변방으로 도주하고 이렇게 그는 반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듯 황보숭이 신중한 성격이라면 정치적으로도 몸을 좀 사렸어야 했을 법도 한데 그는 청류적 성향을 끝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황건적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보숭은 어편에 위치한 중상시 조충의 별장이 법규를 위반해 호화롭게 지어진 것을 보고 이를 나경에 보고하여 건물을 몰수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나름 신중하긴 하였을 때 그는 뼛속까지 청류파였던 셈입니다. 또한 또 다른 중상시 장양이 50만 전의 뇌물을 요구하자 황보숭은 노식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량주의 반란을 토벌하러 간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황건적이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황보숭은 황건적 토벌의 최대 공신인 자신은 노식과는 달리 쉽사리 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과감하게 반환관 청류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판단은 완벽한 오판이었음이 남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서력 185년 음력 3월 황보숭은 부장이었던 동탁과 함께 북궁배곡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장안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삼보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탁은 그 정치색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관들과의 관계로 미뤄보건대 친환관적이며 탕류적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때문에 동탁은 청류인사인 황보숭의 견제용으로 환관들이 붙여놓은 대항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했던 황보숭이 함정에 빠졌음이 이내 드러나게 됩니다. 황보숭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중상시 조충과 장양은 황보숭이 승리는 하지 못하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다며 영지에게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후한의 황제들은 대대로 환관의 차원에 취약했고 영제는 이내 황보숭에 대한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황보숭이 삼보로 출병한 것은 늦은 봄인 음력 3월 그리고 면직된 것은 초가을인 7월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개월이 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요? 황보숭은 패장이 되어 나경에 불려왔고 동탁만 신이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제는 황보숭의 직인을 몰수하고 그의 시급 6천호를 삭감해 2,000호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황건적 토벌이 끝난 지 불과 1년이 안 되어 제국을 구한 영웅이 삼류장수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황보숭의 군경력과 정치 생명은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보내줬던 동탁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